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지난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CPI, 소비자 물가 지표 때문이었었는데요.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근원 CPI 물가마저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을 제외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물가가 오르다 보니 이번엔 이런 현상까지도 감지가 됐는데요. 실질 임금이 0.6%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월급 오르는 속도가 적었다는 것이고요. 월급이 아무래도 월급이 아무리 5%가량 오른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그 이상 오르게 되면 우리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결국 이번 주도 우리는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시장을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해봐야 되겠죠. 먼저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0일 금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뉴욕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하며 시작했던 지수들은 막판까지 하락폭을 축소하지 못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3% 가깝게 하락했고 나스닥은 3.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고 그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릴 거라는 시장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소식에 시장이 출렁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상승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8.3%를 상회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 상승했습니다. 지표 발표 이전에는 5월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자재 값이 상승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등 구조적인 문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급등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34.6% 올랐고요. 식료품 가격이 11.9% 상승해서 5월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석유회사들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 시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죠.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FOMC인 만큼 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금요일에 급등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RBC 캐피털의 로리 칼바시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블리클리 투자자문그룹의 피터 부크바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의 예비치는 50.2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58.5 그리고 전월치였던 58.4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조사 대상자들 중 절반 정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38%였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히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불을 켰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고요. 대장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애플이 3.86%, 마이크로소프트가 4.46% 하락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등 굵직한 종목들 역시 하락폭이 컸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금요일장에선 3% 넘게 하락했지만요. 장마감 이후 3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자 시간 외에서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업종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웰스파고가 6%, 골드만삭스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날 5% 넘게 떨어졌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넷플릭스가 하락하면서 디즈니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로블록스는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여파 때문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강등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업 환경이 달라지면서 로블록스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행이나 크루즈, 카지노, 항공 업종들도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들이죠. 월마트, 필립 모리스, 그리고 켈로그,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은 이날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중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휘발유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럼에도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앞으로 이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석유 수입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12% 증가하긴 했지만요. 이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세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석유 수입 증가가 실제 석유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하이 일부에서 새로운 봉쇄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유가 하락해서 배럴당 12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월요일이니만큼 이번 주 증시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볼 일정은 단연 미국의 FOMC 회의겠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요. 꺾일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연준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그리고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는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마켓 픽4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마켓 픽4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화면과 함께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키워드는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가 급등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물가 지표가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도 근원 물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5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존의 8.3%에서 8.4%, 8.5%까지 전문가들 예상치가 쭉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발표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8.6%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된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던 게 조금 주춤하나 했는데 다시 이제 속도를 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어떤 희망을 부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표는 발표가 됐고요. 그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지표 발표되고 나가지고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애플이나 구글이 마이너스 3%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AMD, 메타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엔비디아, 아마존닷컴이 5%대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심리가 증폭이 되면서 그 소비주인 홈디포라든가 타겟,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 그동안 한 2년 정도 미국 시장 급락할 때 그래도 대형 기술주 들어가고 이 주식 들어가면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표주들의 반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오면서 이 대형주들 말고 다른 주식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른 주식들, 그동안 주가가 한 30% 정도 빠져있는, 매출은 괜찮은데 주가가 빠져있는 이런 식의 대형주들, 다른 대형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는 한편에서 그래도 9월 달쯤 가을쯤 되면은 연준이 지금 금리 올리고 이러는 것들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 지났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가을에 좀 쉴 거다 이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이제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결국 체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은 이제 빠르게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급증을 했는데 지금 보면 신호들이 좀 그런 쪽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미시간 대학교의 데이터 소비자 심리를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기대치를 벗어나 있고 실업수당은 다시 또 신청자 수가 해고 여파로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보면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 가격이 한 66%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가계의 지갑을 좀 닫아야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좀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일주일 사이에 소매업체들에 대해서 이익 증가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투자자들은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장을 이렇게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의외로 신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에서는 자동차인 휘발유 가격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쪽이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생필품은 중국을 비롯해서 동유럽이나 여러 곳에서 그래도 저렴하게 들어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미국인이라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뉴욕 기준으로 $5 넘었거든요. 근데 $5 넘어갔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은 얼마냐면 반대쪽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에요. 거의 $6 40센트 정도 수준의 그런 유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건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달 일하는 중에 일주일은 그러니까 4분의 1은 일을 해서 교통비로 다 고스란히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식료품 살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휘발유 가격이 다시 $4 이하로 내려가야만 되는데
적어도 5달러 아래에서 내려가는 추세를 확인할 때 그때 인플레이션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지표가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드러켄밀러 가라사대라는 건데 전설적인 투자자로 인식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마켓워치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리세션의 위험이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주식의 하락으로 베팅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지 소로스에게 파운드화 공매도를 제안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만큼 매우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가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첫 번째 약세장은 끝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높은 확률로 다시 약세장에 진입할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가가 4.5% 이상일 때 단 한 번도 연착륙에 성공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꿔 말하자면 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충분히 많은 약세장을 경험했지만 약세장에서 공격적으로 숏배팅을 하면 랠리가 나타날 때 쉽게 파괴되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침체 발생할 확률은 높지만 시장 하락에 베팅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로 그가 그럼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쿠팡과 마이크로소프트, 프리포트 맥모란과 아마존 쉐브론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프리포트 맥모란과 쉐브론은 올해 핵심 보유 종목이라고 그가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침체는 올 수 있지만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건 아니다라는 드러켄밀러의 조언인데요. 이런 조언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기회는 항상 위기와 함께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무너질 정도냐, 과거에 두 번밖에 없었던 그런 침체기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20%더 하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매도라든가 옵션 시장에서 이제 좀 파워풀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이런 형태는 결국은 이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그분이 이제 4.5% 이상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적이 없고 이제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유통주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그다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흔들리면 유통주들은 제일 먼저 사람을 해고를 하고 이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물류단지부터 이제 텅텅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동산들로 이제 빚잔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유통주들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2000년도 중반에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좀 늘었긴 했지만은 근데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실 내고 있고 지난해에 15억 달러 적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섹터를 좀 골라내는데 조금 이렇게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3개월 내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급락해서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땐 또 수개월 내에 급락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한다라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유통주들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주식 분할입니다. 3대1 주식 분할을 드디어 발표했어요. 사실 주식 분할을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예고를 했었다가 사실 트위터와의 어떤 인수합병 건 때문에 한번 시기를 놓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다시 한번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식을 이제 3대1로 액면 분할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5대1 분할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 3대1 분할을 하는데 요거는
8월 달에 8월 4일 날 이제 주주총회 열어서 거기에서 승인되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됐을 때 안 된다라고 주주총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총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사실 테슬라가 지난주 후반에 좀 안 좋았어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서 이제 리콜 실시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토파일럿 결함을 조사했는데 또 이제 2차 재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액면 분할 소식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상승해가지고 $710에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좀 분할을 하고 있죠. 아마존이 20대 1 분할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도 20대 1 비율로 주식 분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근데 이제, 조금,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조금 이제 뒤에 묻혀있는 그런 이슈긴 한데, 마치 이제 기다린 듯이 테슬라에서 이제 공동 창업자죠. 레리 앨리슨이라는 이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 물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대주고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사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지금 이사회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는 주총에서는 이사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사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총회에서 액면 분할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빠진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불만인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잇따라 올 텐데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일단 테슬라는 가격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 성장에서 주가 조금 낮추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치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장주가 한참 성장을 하다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치주로 변신을 또 한번 했다가 다시 또 성장주로 변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은 애플과 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한 주식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주식 분할로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던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계속했죠.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에는 강력한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퍼가 94배예요. 애플이 지금 20배 조금 넘어갑니다. 애플들은 30대 아래에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식 분할하고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퍼가 50배 이상이거든요.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지만 순이익 증가를 통해서 주가를 조금만 더 낮춰준다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식 분할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침체는 다르다는 키워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 침체는 과거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종목도 성향은 달라진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소득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레스토랑 체인은 리세션이 닥쳐도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서 훨씬 나을 것이라면서 탑픽 종목으로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리고 치폴레 이런 기업들을 꼽았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치폴레는 약 1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은 과거 침체 시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인플레이션인데,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 위주로 타격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고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은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분석을 좀 들어보면 레스토랑에 대한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임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 수 있어도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스타벅스와 치폴레는 절대로 고가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득층 기반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주로 대도시 위주 그리고 주요 상업지구 위주의 매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이 고객으로 될 확률이 좀 높은 기업들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비용 상승 때문에 최근 이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경쟁사에 비해서 좋을 기업들로 스타벅스와 치폴레 이런 기업들을 꼽았는데 자, 세무사님,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와 치폴레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투자해도 될 만한 적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네, 미국의 소비 시장에 굉장히 이제 한쪽 구석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소비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픽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주는 레스토랑입니다. 말씀하신 그 회사들이 다 이쪽 파트에 소속이 되고 뭐 대표적으로는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아니면 도미노 피자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차이가 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소득에 비해서 높은 소비, 고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90년대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은 점심시간에 3,000원짜리 라면 먹고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컵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소비 행태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 고객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확행이라는 거, 흔히 말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쯤은 쓸 수 있는 거, 요런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급이 $10를 받더라도, 치폴레에 가가지고 한 $20짜리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비 지표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경제 자체가 어떤 침체로 가든지 간에 이 퀵 서비스 레스토랑은 사실 상관하지 않고 성장을 보여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만 보더라도 이 퀵 서비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게 도미노 피자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금리 인상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서비스 분야들은 재무제표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비교 차트 가져왔는데 스타벅스가 도미노 피자랑 비교하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런 주가고요. 그리고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S&P 500보다도 이 캔들 차트가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8년도 금리 인상기에는 훨씬 아래쪽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팬데믹 기간 중에 다른 기업들 올라갈 때도 그다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서 매출은 18%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 2% 지금 감소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런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신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리스크 부담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켓 픽4 시간이었었고요. 큰물생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